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유시민 님이 지었습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며, 오늘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사회적 인간이 짊어지고 가는 삶의 일부이다. 이 말이 이 책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웅의 위인의 역사만이 역사가 아니고, 지배자의 역사가 역사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고대사 같은 경우를 보면 왕의 역사, 승리자의 역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 당시에 기록을 하고 그걸 보관하는 것이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사회적 인간이 짊어지고 가는 삶의 일부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 시대의 사회 상황,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나누고 있어요. 또 책 표지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진보란 무엇인가의 답을 찾아가는 동안 독자는 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 작가의 주장이 분명해요. 하지만 계속 질문을 하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작가의 주장에 좀 동조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워낙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 주관적이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조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책머리를 보면요. 질문부터 시작해.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뭘까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역사에 관심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담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 만족을 하고요. 내일을 기대하거나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가 뭘까요? 라는 질문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의 생활에서 무엇인가 좀 불만스럽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가치를 좀 지닐 수 있죠. 인간은 과거 일에 비추어 봄으로써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럴까? 미국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이유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가정 환경, 부모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역사잖아요. 과거잖아요. 또 과거와 현재 연장선상에서 미래는 또 무엇일까?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예측할 수 있겠죠. 어렴풋이나마 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과거에 일어난 이런저런 사건이 아니고 역사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대 보통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품는 소박한 의문을 해명하려고 작가는 애쓴 것 같아요. 역사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이기면 충신이고 지면 역적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저 강자와 또 승자에 대한 예찬에 불과하지 않는가? 승자 역사가 아니냐? 또 역사에는 선악을 가리는 기준이 있는가? 아니면 성인과 악당은 다 역사가가 자기 기분이나 취향이나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들을 해요. 실제로요.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요. 이름 없는 수많은 민중일까요? 또는 소수의 뛰어난 영웅과 천재일까요? 역사는 어떤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발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연한 사정에 따라 바뀌는 걸까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도 왕과 왕비를 암살하려 했던 그런 한 발의 총성 때문에 생겼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연 그게 우연일까요? 또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하는 인종주의적인 정책을 폈잖아요. 그럼 히틀러가 없다면 2차 대전은 안 일어났을까요? 뭐 이런 것도 우연일까요? 이런 우리 가정을 좀 해보잖아요. 역사에 진보가 있다면 그 진보의 목적지는 또 어딜까요? 역사의 심판이란 정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기의 행동이 옳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한낱 환상일까요? 또 역사의 심판은 누가 어떻게 내리는 것일까요? 역사가들이 쓴 역사는 얼마나 진실할까요? 지금 이 질문한 작가가 이렇게 지금 머릿말에 쓴 것들을 책에 다 나름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 답을 작가가 내리기보다는 작가가 유도하는 쪽으로 이 독자들이 가게 만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사실입니다. 이 책이. 자, 이런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동서고금의 역사가들은요, 해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책과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도 이 작가는요, 지금 역사학을 공부한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그 책더미에 또 한 권의 책을 보태려고 합니다. 물론 강권하다시피 원고를 청탁한 출판사도 뭐 있었답니다. 그 책임이 있다 그래요. 하지만 거기에 응한 이 작가 유시민 자신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이겠죠. 하지만 핑계 없는 무덤이란 없는 것인 만큼 전문적인 역사 연구자가 아니면서도 감히 이런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몇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사란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다룬 책 가운데 평범한 독자나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것이 드문 것이 우리 독서계의 상황이죠. 역사를 깊이 연구한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학계에서 역사가들끼리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너무나 많은 탓도 있겠지만 좀처럼 문외한들에게 친절한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처럼 훌륭한 책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영국인 학자는 주로 유럽 역사의 예를 가지고 역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 독자에게는 영양가는 풍부하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다. 생소한 서양 음식 같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이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사례를 들어서 역사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힘닿는 만큼 애를 썼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뭐 중국의 뭐 사기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이 책에 또 유럽에 대한 이야기, 또 세계대전, 그리고 공학에 대한 이야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둘째로 이 꼭 전문 역사가 쓴 책만이 좋은 책이 아니라는 격려와 용기를 얻었었다 그래요. 인도의 독립운동가 네루는 자연과학과 법학을 공부한 정치가였지만 그가 쓴 세계사 편력은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죠. 이 책은 그가 이제 독립투쟁을 한 죄로 감옥에 있으면서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인데 그런 것들이 힘이 됐다고 하죠. 자, 세 번째로는 외국 학자들이 몇십 년 전에 쓴 책이나 우리나라의 나이든 세대들의 학자들이 쓴 책과 우리 젊은 독자들의 감수성이 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특히나 이 책에서 지금 공을 들인 부분이 근대사죠. 유신체제, 전두환 정권 아래 있었던 이야기들, 또 저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그때 20대를 보내야 해서 직접 우리가 겪었던 것들, 그것들이 왜 이루어졌는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 이후에는 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 쓰려고 객관적으로 쓰는 노력을 했고요. 저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 자료 연구를 좀 많이 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의 내용, 주요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의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내 머리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남이 써준 거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서 작가 자체도 독특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관 이야기를 앞에 썼어요. 제1장 믿어서는 안 될 역사. 믿어서는 안 될 역사. 제목 세죠. 자, 역사란 무엇인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적어놓으면 왠지 좀 그럴듯하고 더 신뢰감이 가죠. 더욱이 활자로 인수해서 책으로 묶어놓기까지 하면 사람들은 쉽게 그 내용을 믿어버려요. 이런 현상을 두고서 활자의 마력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이러한 활자의 마력이 큰 위력을 떨치는 분야 가운데 하나죠.
역사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 과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학교의 역사 교과서나 역사가들이 쓴 다양한 역사책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지식을 얻죠. 우리가 접하는 역사책들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는 면에서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나 선생님에게 들은 옛날 이야기와 마찬가지지만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역사책을 보면은 뭐 내용이라든가 행적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수천 년에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 거대한 문명의 탄생, 몰락, 이 역사책들 보면 입으로 전하는 거와는 비교할 수 정도로 정확하게 썼고요. 풍부한 사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쓴 사람은 대부분 역사 연구를 직업으로 삼는 역사가들이죠. 흔히들 자기가 과거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서술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과거의 역사를 원래 있었던 그대로 서술했노라라고 장담까지도 해요. 이게 이제 활자의 마력이죠. 이런 전문가의 호언장담까지 겉들여지면은 보통 사람들은 뭐 감히 역사가들이 쓴 역사의 진실성을 의심할 엄조차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어떤 난해하고 고상한 전문 용어를 꾸민다 그래도 역사는요 어디까지나 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예요. 그런 사실도 감출 수는 없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역사가가 자기의 뭐 기분, 취향, 희망, 뭐 세계관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이야기를 꾸며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인간이 쓴 역사에 대한 의심과 회의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눈으로 역사를 살피기만 하면 역사가들이 역사를 날조하거나 창작한 사실을 아주 도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뭐 흔히 사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도 들어봤잖아요. 뭐 일제의 어떤 뭐 침략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관이 뭐 사대주의 사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 책에 이제 시작이 돼요. 묘청과 김부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자, 묘청, 고려시대 묘청. 묘청의 난 뭐 다 아시죠? 역적이죠. 묘청은 역적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고려인종 13년 정원에 서경, 지금의 평양이죠. 서경에서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서경에 와 있던 중앙정부의 관리를 모조리 잡아가지고 자비령, 그러니까 봉산인데요. 그 이북 쪽에 주요 도로를 전부 차단했고요. 평안도 일대 군사를 모두 서경으로 불러모았습니다. 묘청은 서경을 수도로 하는 새로운 나라의 수립을 선언하고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했고요. 자기를 따르는 군대를 가르쳐서 하늘에서 보낸 충의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을 벌여놓은 묘청은 개경, 지금의 개성의 인종에게 사람을 보내서 서경으로 와서 새로운 국호와 연호를 받으라고 청합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전하는 이른바 묘청의 난의 시작이에요. 자, 묘청은 원래 서경 출신입니다. 서경에 대해서 일가견을 지닌 인물이에요. 그는 도참설로 왕의 측근 관리들과 사귄 다음에 인종에게 접근해서 왕실의 고문이 됐습니다. 인종이 묘청을 믿고 중요한 나랏일을 상의했기 때문에 묘청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죠. 묘청은 개경의 땅 기운이 쇠퇴했기 때문에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나라가 번창하고 왕실이 자손만대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인종을 설득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방의 금나라를 정벌하여 영토를 넓히고 고려 임금이 황제를 칭하여야 한다는 이 칭제북벌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옛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하나같이 묘청을 요사스러운 중이나 간사한 역적으로 묘사를 해요. 기록에 의하면 묘청은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여러 가지로 저질렀습니다. 묘청은 대동강 바닥에 남몰래 기름을 넣은 떡을 가라앉혀 놓고 그 기름이 새어나와 수면에 여러 가지 색깔이 번지자 용이 침을 흘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종에게 서경천도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실이 탄로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요. 묘청은 공용에 빠지죠. 또 스스로 비바람을 마음대로 부린다고 자랑했지만 인종이 서경으로 가는 길에 폭풍우를 만나
말이 죽고 사람이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나 신망이 크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다가 칭제 북벌론을 반대하는 유학자들이 석용천도 역시 맹렬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인종은 결국 수도를 옮기지 않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종이 묘총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묘총은요,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군사를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인종은 묘총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보고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크게 격분해서 즉각 토벌군을 석경으로 보내요. 토벌군 사령관으로는 평소 칭제 북벌론과 석영천도 반대운동에 앞장선 김부식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석영으로 떠나기 전에 묘총 일당과 내통해서 반란을 획책했다는 이유로 백수한, 정지상 등 왕의 측근 관리들을 여러 죽였습니다. 그들은 묘총을 임금에게 소개하고 칭제 북벌과 석영천도를 주장한 죄로 살해당한 거죠. 특히 정지상은 당대 최고 건출한 시인이자 문장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김부식은 이 석영으로 가는 길목의 여러 고을을 이렇다 할 전투도 치르지 않고 평정한 다음에 석영을 보유하고 항복을 권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석영으로 와서 새 국호와 연호를 받으라는 것이라는 말만 믿고 묘총을 따랐던 조광 등이 토벌군의 기세에 겁먹고 묘총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묘총의 목을 베어서 조종의 용서를 청하죠. 하지만 인종은 진무능꾼을 옥에 가두어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조광 등은 다시 성문을 닫아걸고 죽기 살기로 맞설 태세를 취합니다. 토벌군 부원수 윤원이가 여러 차례 공격을 건의했지만 김부식은 반란군이 오랜 기간 준비를 했을 것이어서 쉽게 성을 함락시킬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 건의를 묵살합니다. 1년 넘게 석영을 포위하고 있던 김부식은 인종의 재촉을 받고서야 비로소 석영을 함락시켰으니 이것이 다음해인 1136년 2월의 일입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묘총의 난을 단순히 요사스런 중묘총의 만란으로 평가를 해요. 하지만 다른 역사가들은 그것을 부패한 고려 조정을 혁신하고 중국에 대한 예속을 벗어나려 한 민족주의적 개혁운동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의 줄거리를 더듬어 본 것은 역사가들의 엇갈린 평가 때문이 아니라 토벌군 사령관 김부식이라는 인물의 행적 때문입니다. 김부식은 묘총의 난을 진압한 후에 크게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의 역사를 편찬했고 그가 쓴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고대 사회를 체계적으로 다룬 거의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학의 선구자인 단재 신채호는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 동아일보에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는 제목의 그 길지 않은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가 우리 역사 1000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좀 전에 말씀드린 묘총의 난이에요. 단재는 묘총의 난을 석영전역이라 하면서 여기서 김부식이 승리한 것이 결국 우리 민족을 남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재는 묘총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다른 면모, 그러니까 칭제 북벌론의 주창자였다는 것을 더 눈여겨본 거예요. 정지상, 백수한, 윤원 등 조정의 칭제 북벌론자들이 묘총을 인종에게 접근하도록 한 것은 묘총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수도를 북벌에 유리한 석영으로 옮기려는 방편이었습니다. 김무식 등의 그 사대주의 유학자들이 묘총을 비난하고 석영천도에 천사코 반대한 것은요,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묘총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제멋대로 군사를 일으킴으로써 그 자신뿐 아니라 고려 조정의 북벌론자 모두를 해할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놓고 말았죠. 김부식은 묘총의 속마음을 짐작도 못한 채 개경에 머물러 있던 정지상과 백수한 등 북벌론의 지도자들을 살해했고요. 석영을 함락시키고 돌아온 뒤에는 나머지 북벌론자들마저 남김없이 숙청해버렸으니까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부사령관에서 토벌군을 실질적으로 이끈 윤원이었습니다. 윤원이는 일찍이 고려 예종의 명을 받아서 여진을 정벌을 하고 북방 구성을 쌓은 윤관 장군의 아들입니다. 윤원이는 평소 북벌론을 주장했지만 묘총이 제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키자 단호히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나섰죠. 하지만 김부식은 그를 불신해서
공격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했고요. 개경으로 돌아온 후에는 묘총의 일당으로 몰아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윤원이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6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해야 했어요. 반란진압의 1등 공신이 이런 처지였으니 조정의 다른 북벌론자들이 당한 순환은 말할 나위도 없죠. 결국 묘총의 난을 계기로 고려 조정의 정치적 주도권은 김부식 등 유학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김부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이제 벼슬을 하고 부를 독점을 하죠. 그리고 고려 왕조 역사 기록을 감독하고 고려 이전의 고대 역사를 편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자, 김부식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를 자칭하는 인물이라 기꺼이 그 일을 아주 정력적으로 해냈죠. 워낙 글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에 정지상을 죽였다는 민간 설화가 전해올 만큼 자기의 문장을 뽐낸 김부식은 송나라 사신들과 한문으로 대화를 나누기를 즐긴 덕에 그의 가문이 중국에까지 알려지는 영광을 누립니다. 김부식이 우리나라 고대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라고 하는 삼국사기를 완성한 것은 인종 23년인 1145년의 일입니다. 이 책은 제목도 그러느니와 서술 체계까지도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를 그대로 본뜬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국사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죠. 오늘까지 남아있는 고대의 유일한 체계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김부식이 역사가로서 더없이 좋은 환경에서 당시에 존재한 모든 사료를 참조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완벽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이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자, 삼국사기에 대해서 조선시대 학자들조차도요, 엉성하고 빠진 데가 많다는 평가를 내렸어요. 만일 삼국시대에 대한 다른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거나 역사가들이 후대의 기록이나 중국의 문헌에 나오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았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고대사를 배우고 있을 겁니다. 몇 가지 두드러진 예만 좀 들어볼까요? 삼국사기를 지으면서 만주와 요동지방에 걸쳐있던 고구려의 영토를 반 넘게 한강 이남으로 옮겨놨어요. 고구려 유민들이 옛 고구려 영토에 세워 신라와 맞섰던 발해 역사는 아예 무시해버렸고요. 백제 위례성의 이름을 직산이라고 했고 신라 화랑과 원화의 남녀 구분을 혼동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삼국사기는 상당히 왜곡돼 있어요. 왜 이런 오류를 범했을까요? 어떤 역사가들은요, 삼국의 전쟁으로 사료가 다 불타버린 탓이라고도 했지만 다른 역사가들은 고의적으로 역사를 왜곡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일부러 고대사를 왜곡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김부식이 신하들의 전기를 다룬 삼국사기의 열전에서 당나라와 끝까지 혈전을 벌인 백제 복신을 빠뜨리고 항복해서 당나라의 신하가 된 흑치상지를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도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부식이 고대 역사를 왜곡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재 신채호는 앞에서도 말한 논문에서 서경전역의 정치적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서경전역은 양측 병력이 수만 명에 불과하고 기간이 2년도 안 되지만 그 결과가 조선 역사, 단재 이 말은요, 조선 왕조시대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체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반적으로 조선민족, 조선 역사 등을 우리나라와 민족 역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조선 역사에 끼친 영향은 발해의 멸망이나 몽고의 침략보다 훨씬 더 크다. 과거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왕의 군대가 반란의 무리를 친 사건으로 알았으나 실상은 그와 다르다. 서경전역은 낭불 대 유가의 싸움이며 극풍파와 한학파, 독립당 대 사대당,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었다. 이 싸움에서 김부식 일파가 승리함으로써 이후 조선 역사는 독립진취적 사상이 아니라 보수적 사대주의 유교 사상에 정복당하고 말았다. 라고 이렇게 단재 신채호는 씁니다. 단재가 여기서 말한 낭이라는 건요, 신랑의 화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낭. 그러니까 독립 진취 사상이죠. 그러니까 국풍파의 이제 핵심입니다. 낭불 그러면 이제 불교는 인도에서 나와서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외래 사상이긴 하지만
다른 사상이나 종교와 잘 화합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난가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화랑, 난가를. 반면에 유가는요. 형식적 의례가 중요하죠. 또 윤리 명분을 중시하죠. 다른 사상을 심하게 배척을 합니다. 자, 공자맹자의 가르침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고 큰 나라라는 이유로 중국을 섬기려는 보수적 사대주의 세력의 핵심입니다. 단제는 서경 전역을 칭제 북벌을 주장한 독립 진취의 낭불 세력과 화랑, 불교 있죠. 낭불 세력과 중국을 섬기는 사대주의적 유가 사이에 정치 투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단제는 정치 투쟁에서 승리한 사대주의 세력의 대표자 김부식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왜곡한 것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비판을 해요. 삼국사기를 보면 참고로 한 문헌이 풍부했고 발해와 신라가 대치한 지 불과 200년 만에 고려 왕조가 섰으니 삼국과 발해의 비석에 남은 글이나 민간의 전설도 모두 채집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또 김부식은 요나라와 송나라를 왕래하면서 중국 역사가들이 쓴 참고 문헌도 구할 수 있었으며 삼국사기 일부로 소개된 이두문의 시가도 망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료들은 모두 김부식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김부식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은 조선의 영토를 대동강이나 한강 이남으로 바짝 줄이고 조선의 제도, 문물, 풍속, 습관 등을 모두 유교화해서 삼강오륜의 교육이나 받게 하며 외국에 사신 다닐 만한 사람이나 길러 동방군자국이라는 칭호나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와,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네요. 와우. 그런데 김부식의 이상과는 달리 이전 조선 역사는 영토가 때로 요하를 건너 동몽고에 접하고 사회는 난가의 무사풍을 본받아 공자의 가르침과 다르고 정치계에는 광개토대왕, 진흥왕, 을지문덕, 연개소문 등 외국과 항쟁하는 인물이 간간히 나타나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던 중 천년에 한 번 얻을 석영전역의 승리를 기회삼아 그의 사대주의를 근거로 하여 삼국사기를 지을 때 사대주의에 맞는 사료는 길게 설명하고 축혀 올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료는 깎아내리거나 지워 없애버렸다. 자, 고구려 영토를 진짜 이상하게 그려놨어요. 삼국사기 이 책 보면요. 와, 말도 안 되네요. 말도 안 되네요. 고구려의 영토를 세상에 대동강 이남으로 줄여놨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돼 있대요. 아이고, 심했네요. 김부식. 몰랐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사랑했군요. 김부식이. 아유, 참.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전하는 역사를 보면 실제 있었던 그대로 역사가 아니고 김부식이가 그랬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한 것을 그냥 갖다 짜맞춘 그런 역사가 돼버린 거네요. 물론 뭐 김부식의 사대주의는 노예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노예네요. 중국의 노예. 역사가로서 특별히 비난받은 일을 했다고 또 그렇게 뭐 말할 수는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당시 이제 왕조 시대는 누구나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쓰고 깎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삼국사기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쓴 역사를 사실 그대로 쓰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인간이 쓴 것은 누가 써 인간이었으면 어쨌든 역사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보는 역사를 봐야 된다. 이런 교훈을 가장 잘 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이 쓴 역사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현대 역사가들 역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합리적이고 세련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김부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시민 님이 쓴 이 역사 이야기도 사실 자기가 보는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또 봐야 되고요. 역사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선 인간 사회와 문명이 변화, 발전해가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죠. 다르게 말하면 과거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 그 자체입니다. 자, 이건 뭐 객관적인 실제로서의 역사죠. 물론 인간 이외의 생명체나 뭐 지구, 태양계 나아가서 뭐 우주 형성 과정 뭐 이런 것도 역사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설명이 없을 경우에 역사는요.
인간의 이야기,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역사는 또한 과거에 일어났던 일, 또 사회와 문명의 변화 과정에서 대한 기록이기도 하고요. 기록으로서 역사는 사람 사는 세상, 그 사회와 또 문명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대한 역사를 쓰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기록이잖아요. 근데 기록이라는 건 이제 지금은 좀 나아지겠지만 옛날 역사들은 역사를 일반 서민들이 쓰지는 않죠. 썼다 하더라도 보존이 안 되잖아요. 제왕이 썼을 경우에는 이제 보존이 되죠. 그러니까 제왕들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자신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면 본인은 뭐 그냥 쓰라 그래도 밑에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충분히 주관적인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죠. 또 역사가는요. 사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또 사료가 충분한 경우란 어렵겠죠. 그 불충만한 사료마저도 과거의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역사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료는 문자 기록이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옛 문서는 거의 모두 당시 사회 지배층이 만든 거잖아요. 역사가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신 1차 사료, 가장 기본적인 사료, 문헌이나 유물 유적, 이것은 대개 국가기관이라든가 그 밖에 권력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고대사와 중세역사 연구의 기본 사료인 왕조실록이라든가 삼국사기와 유사한 통사들, 유럽 중세 교회가 작성한 회계장부나 교구민의 상황에 대한 기록들, 현대 국가의 각종 기관과 거대한 민간 법인 기업이 작성하는 문서 보관소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는 수많은 통계 문서, 심지어는 미국의 CIA와 옛 소련의 KGB 요원들이 국내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다른 나라의 정부를 쓰러뜨리는 목적으로 작성한 각종 비밀 문서에 이르기까지 먼 훗날까지 전해져서 언젠가는 역사가들부터 중요한 1차 사료로 대접받게 될 문서들은 지배층과 권력자들이 자기네 관점에서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결국 과거의 지배층이 후세 역사가가 그렇게 써주기를 바랐던 그런 역사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닐까요? 문서 이외의 사료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계적 이름난 고대와 중세 역사 유적들,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뭐 자금성, 유럽의 대성당, 우리나라의 경복궁, 비원 같은 거 모두 뭘 위해서 만든 거죠? 누굴 위해서? 네, 지배자를 위해서 만든 거죠. 왕과 귀족의 무덤에서 꺼낸 여러 가지 유물, 이것도 다 부귀영화에 대해서 지배자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역사를 썼기 때문에 역사가는 아무리 많은 사료를 모으고 또 아무리 열심히 사료를 연구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사회, 과거의 문명, 과거의 사건을 실제 있었던 그대로 서술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자유인이 아니죠. 모든 시대의 권력자들은 그 시대의 역사 기록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을 감시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매수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역사를 쓰도록 유도합니다. 스스로 올바른 일을 한다고 확신하는 권력자보다는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느끼는 권력자일수록 후세 역사가가 자기를 악당으로 묘사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가들에게 자기 마음에 드는 역사만을 쓰도록 강요하고 박해하죠. 역사가는 자기가 쓴 역사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제 사견을 좀 넣으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그 왕조실록 있잖아요. 이조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이죠. 이조 왕조실록 안 되죠. 조선 왕조실록. 그거는 왕이 절대로 못 봤죠. 절대로 볼 수가 없었답니다.
세종대왕이 보려 그랬대요. 그걸 좀 보자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왕이 보시면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음 왕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건 역사사적으로서 가치가 없다. 왕이 보기 시작하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지우거나 또는 왜곡할 수 있잖아.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실록인데.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것도 그런 객관성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삼국사기는 참 안타깝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사마천의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저도 그 전에 많은 그 인문학 서적에서 사기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비슷해요. 어, 사마천이 어떻게 역사책을 쓰게 됐는지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고요. 또 역사 교과서 제일 못난 역사책 그런 글이 또 앞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책 가운데 제일 못난 게 교과서로 쓰는 역사책이라는 주장이에요. 재밌죠? 국가 권력이 역사 교과서를 미리 심사하고 검열하기 때문이죠. 권력자들은 자기네 힘을 이용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책을 읽지 못하게 금지하거나 수거해서 없애버리고 마음에 드는 역사책은 널리 보급하고 소중히 보관해서 후세에까지 전합니다. 일본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왜곡하고 그랬죠. 자, 여기서 다시 삼국사기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삼국사기는 고려 조정이 국책사업으로 편찬한 고대사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널리 읽혔대요. 또 그것을 쓴 사람은 철두철미한 사대주의자였던 김부식입니다. 삼국사기가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 대한 거의 유일한 체계적 기록으로서 오늘날까지 전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옛 기록인 선사나 화랑세기 등은 그보다 역사책으로서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단재 신채호는 옛 기록 가운데 오직 삼국사기만이 남아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석경 전역으로 독립 진취적인 정치 세력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정지상, 윤원이 등 국풍파의 지도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숙청돼서 난가와 불가의 입장에서 쓴 역사는 찾는 이가 없어진 거죠. 게다가 김보식이 삼국사기를 지은 뒤에 모든 사료를 궁중에 감추고 오직 삼국사기만을 내놓아서 낭불의 사상이 사회에 다시 펴지 못하게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는 오직 김부식의 책만이 유행하게 됐던 거죠. 두 번째는요. 아시아와 유럽을 가로질러 대제국을 세운 몽고가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고려는 공손하게 말과 후한 예물을 바치며 겨우 국호를 유지했지만 몽골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면을 간섭하고 압박했어요. 심지어 왕건 태조 이래의 실록을 가져다 삭제해서 돌려보내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은 오직 삼국사기 같은 역사책을 들어서 우리가 예로부터 큰 나라를 섬기는 정성이 지극하고 자랑스럽게 지극하다는 것을 이제 자랑을 삼게 됐고 궁중에 남몰래 간직한 옛 역사책을 더욱 깊숙이 감추게 됐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조선 왕조의 사대주의도 그 원인입니다. 몽골 세력이 약해지고 고려의 정치가 문란해지니까 이성계가 새로 조선 왕조를 세워서 내정과 외교를 자주적으로 행했죠. 하지만 나라를 세운 계기가 위화도 회군이었잖아요. 삼국사기와 다른 독립진취적인 고대사를 편찬할 뜻이 없었던 거죠. 주자학과 사대주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상을 억압한 조선의 지배층은요. 삼국사기를 그대로 고대사 교과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경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양에서도 역사책들을 깊이 감췄던 거죠. 네 번째로는 임진왜란으로 역사책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중국에는 그 왕조의 역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나쁜 풍습이 있었는데요. 조선 왕조는 한술 더 떠서 이전 왕조의 역사까지도 마음대로 읽거나 쓰지 못하게 괴상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 역사책들은 내외하는 처녀와 같이 경복궁 깊숙한 곳에 감춰졌다가 그만 임진왜란의 전쟁을 통해서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읽히지 못하니까 왕궁에만
보관해놨다가 이게 참 타버린 거죠. 아이고. 근데 삼국사기는 뭐 널리 읽혔으니까 많으니까 이게 이것만 살아남은 거네요. 하여간 역사 교과서는요,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과 지배층 이해관계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제목을 달게 됐나 봐요. 우리나라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뭐 그때 당시에 역사책 10월 유신, 뭐 쿠데타 이런 거 뭐 아주 뭐 혼란한 나라를 구한 혁명이다. 5.16을 혁명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 마찬가지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신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신화를 되게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역사이고요. 과학입니다. 신화는. 그러니까 신화가 왜 탄생하게 됐냐면 어떠한 그 과학적인 사건들, 뭔가 증명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증명을 못하니까 이제 신화로 만드는 거죠. 신이 한 거다. 이거는 이런 스토리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 이제 신화죠. 자,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려는 욕망의 산물입니다. 머나먼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자연의 힘과 끊임없이 투쟁해왔죠. 환경에 잘 적응함으로써 생존을 유지하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개조를 하게 됐습니다. 뭐 대규모 댐을 건설해서 가뭄과 홍수를 이겨내고 땅속 깊게 매장된 석기를 뽑아내면서 현대 산업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 뭐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지을 때 여럿이 힘을 모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인간은 무리를 짓게 됩니다.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니까 그 무리는 초보적인 분업과 협동 노동을 조직하는 생활, 공동체로 발전을 하죠. 이런 사회적 관계가 출현한 겁니다. 또 공동체 성원들 간의 내부적인 관계의 단합이 또 필요했어요. 또 외부 사회와의 그 투쟁도 필요하게 됐고요. 그럼 서로 이게 결속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집단으로부터와의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존속,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남다른 능력에 대한 이런 그 증명 이런 게 또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문자를 발명하기 전에는 이런 걸 뭐 기록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스토리화 시키는 거죠. 스토리화 해야만 이게 구전이 되니까 이야기로 갔을 때 오래 살아남거든요. 우리가 광고도 우리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방법도 그런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야기가 전해지다 보니까 상상력이 덧붙여져서 이야기가 부풀려지죠.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모든 민족의 역사서에 발견할 수 있는 이제 시조와 영웅 이야기 이런 것들이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화들에 대한 겁니다. 자, 문자를 발명하니까 이제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요. 시간의 흐름을 더욱더 뚜렷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고대인들은 당시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고대에는 인간의 힘이 자연의 힘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한 것은 대부분 자연현상이라든가 그들이 믿었던 초자연적인 존재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범람이나 기후변화를 상형 문자로 기록한 일이나 또 고대 중국인들이 갑골 문자로 자연현상과 기륭 화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자연현상과 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 대해서도 뭔가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경우는 이제 역사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만한 최초의 책을 쓴 이론은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헤로도스를 뽑게 되는데요. 남달리 탐구 정신이 강했던 이 그리스 역사가는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방대한 저서 역사를 이제 히스토리아를 남깁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여러 민족의 서로 다른 풍습과 제도, 문화와 생활상을 뛰어난 필치로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후일 역사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었죠. 그래서 히스토리아가 이제 그 히스토리의 어원이 된 건가 봐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헤로도토스와는 달리 정치적 관점에서 전쟁에 관한 사항만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 시대 역사가들은 이들의 저작을 최고의 모범으로 받들여서 이제 흉내를 내죠. 그래서 이 책 보면 이제 쭉그 고대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또 중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아마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 기록을 계속 남겼었는데 이걸 이제 서술로 바꾼 것. 이것이 이제 사마천, 네, 사기. 이제 전설의 시대부터 상인은 이제 전설의 시대부터 사마천이 살았던 기원전 2세기까지의 중국 역사를 다룬 사기를 이제 만들게 되죠. 대단한 것 같아요.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중국 역사 다양한 소설들이 등장을 하고 다양한 스토리텔링들이 나왔던 것이 이 사마천의 사기 덕분입니다. 사마천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불쌍하죠? 궁형을 당하죠. 사마천은 충신인데요. 정말 목숨을 걸고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하여간 한 장수를 이렇게 옹호를 합니다. 물론 뭐 적에게 항복을 했지만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항복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모함을 하죠. 조정에서는 그거를 변론하다가 궁형,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잘리는 그런 극형에 처합니다. 이건 뭐 죽기보다도 더 힘든, 더 괴롭고 수치스러운 그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이제 아버지의 유언, 역사서를 쓰라는 그런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서 평생을 바쳐서 이 사기를 쓰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글들이 단순히 그냥 뭐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서술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사마천 사기는 몇 년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중국의 고사성어부터 시작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서 참 사마천은 대단한 인물인 것 같고요. 우리 나라에도 이런 김무식이 좀 그려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사기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대표적인 백이숙제 얘기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기가 탄생이 됐는지를 아주 쉽게 요약해서 잘 나옵니다. 이게 일흥이죠, 일흥. 그 장수가 일흥을 이제 변호하다가 궁형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누구나 이제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데요. 이게 한이죠. 이게 발산할 길이 없으면 과거의 일을 써서 미래의 일을 생각하게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마천의 사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년 동안 지피를 몰두해서 55세 되던 해 드디어 완성을 합니다. 이 효무제는요, 사마천을 극영에 처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를 더 높은 자리에 앉히고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줬대요. 사마천의 시대에는 아직 역사라는 말조차 없었던 때여서 그는 이 대작에 태사공서, 즉 태사공이 쓴 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사의 개념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마천은 현대 역사소에도 크게 뒤질 바가 없는 걸출한 역사책을 서술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대단한 걸 쓴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마천은 황제의 명으로 이것을 집필하지 않았으려니와 죽은 다음에도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그 당시의 권력과 상관없는 그런 명역사서가 나온 거죠. 그래서 후대에까지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게 진정한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사마천은 60세 정도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출생과 마찬가지로 분명하지 않답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얘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책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또 직접 보시는 게 좋고요. 또 혹시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이제 티프리미엄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무료로 지금 행사하고 있거든요. 예, 다운 받은 겁니다. 참 좋은 책들도 이렇게 무료로 이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리고 티프리미엄에서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 요 어플이 이 음성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들으니까 한 뭐, 꾸준히 그냥 일하면서 뭐, 또 주말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책하면서 들으니까 한 이틀이면 뭐 한 권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읽어주니까. 그리고 뭐, 이런 역사책들, 이런 그 책들은 뭐, 저도 끝까지 꼼꼼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이탈리아 로렌조 발라 역사가 이야기 뭐 이런 부분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봤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어, 근데 실증주의에 대한 이야기. 요즘 그 철학 공부하면서 역사와 철학도 같이 가는 거예요. 과학과 함께 뭐 이런 이야기들, 꽁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쭉 넘어가면은 이제 원래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 그래서 랑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인물이에요. 랑케. 자, 랑케가 인정하는 뭐 진보에 대한 이야기는 뭐 물질 면에서 진보뿐이었던 거예요. 뭐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가져온 뭐 생산력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이제 근대로 오면서 어, 그 랑케가 기술했던 것들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 우리가 또 그 역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랑케가 쓴 그런 역사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들. 아, 저는 또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자, 왜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사적 사실을 철저하게 고증하고요. 사실에 입각해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데 뛰어난 솜씨를 보인다고 해서 곧 그게 훌륭한 역사가라고 할 수는 또 없어요. 확실한 사실을 많이 늘어놓는다고 해서 잘 쓴 역사인 것도 아니거든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료를 성실하게 고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이지 자랑거리는 아니죠. 당연해야 되는 거죠. 역사가는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이제 해석해야 되죠. 묶어줘야 되죠.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해줘야 됩니다. 역사가가 어떤 사료를 고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요. 뭐 고고학, 문화인류학, 뭐 금속학, 석지학, 뭐 박물학, 뭐 과학 쪽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 이건 시야말로 누구나 대신해 줄 수 없는 역사가가 해야 될 고유의 임무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내세우면서 공정하고 냉정하게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동시에 남을 속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가는 누구나 자기의 눈으로 관찰한 역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역사가의 눈은 그가 사는 시대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역사가들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역사책의 한 모퉁이에 모셔두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사실들 가운데 오늘날 의미를 가지는 사실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것은 볼 이유가 없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스스로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야만 그것이 읽혀지는 거고, 그게 읽혀지거나 전달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쓴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책에 보면 이제 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금지됐던 계급 투쟁의 역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요. 우리는 사실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계급 투쟁의 역사를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하게 되니까 편협적인 또 역사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알긴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공산주의에 지금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알기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공산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쉬쉬할 게 아니라 공산당은 어떻게 생겼고 그들의 역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르크스가 결코 카를 마르크스가 그 대단한 친구가 전 잘 몰랐는데 사실 뭐 디테일하게 공부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도 뭐라고 하니까 또 저희 집은 누님이 유명했거든요. 데모로 이런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 책이 많았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그것 때문에 옥살이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집안일을 전혀 돌보지 않고 민주화 투쟁만 했었으니까 집이 어리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돌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워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멀리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오픈이 되고 그 이론과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공산권에 대해서. 칼 마르크스는 또 그 아내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자, 마르크스는 역사학자로라기보다는요 공산주의 혁명가, 철학자,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는 유물 변증법이라는 하나의 세계관을 세운 철학자입니다. 또 자본론을 통해서 자본주의 운동 법칙을 규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유물사관이라는 독창적인 역사 이론을 정립한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과거 동서냉전 시대에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로서 성인처럼 숭배를 받았지만요. 우리나라와 같은 반공 국가에서는 똑같은 이유로 마치 마귀라도 되는 양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사상을 무조건 혐오하는 것은요. 덮어놓고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 같아요. 그의 사상은 다른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전 무결한 진리도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오류투성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역사 이론인 유물사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가 발견한 역사 법칙은 비록 콩트가 개인적으로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실증주의 역사가들이 찾아내려고 했던 필연적인 자연 법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랑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서술해야 과학적인 역사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의 편에서 역사를 보는 정치적 당파성과 또 과학적 역사를 아무 문제 없이 조화시켰습니다. 마르크스의 역사 이론은 어찌 보면 대단히 거창하지만 달리 보면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말하는데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산당 선언에 대한 이제 소개가 있고요. 계몽사상가들과의 이제 비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제 경제적 해석. 그래서 마르크스 이전 역사가들은 역사를 그러니까 무엇인가 뭔가 좀 고상하고 신비한 것으로 여겼는데 신의 의지가 역사를 통해서 실현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 역사의 진보를 이룬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르크스는 이런 건 다 쓸데없다. 다 쓸데없다. 인간이 하느님을 경배하고 문학과 예술을 즐기고 위대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먹고 마셔야 하고 옷을 입고 잠잘 집을 가져야 된다. 인간은 이성을 지닌 합리적 존재이기 이전에 육체적,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 존재다. 이것이 유물사관의 출발점입니다.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철학은 두 개 진영으로 나뉘죠. 정신이 물질에 앞선다고 보거나 어떤 종류는 천지창조를 인정하는 철학은 관념론 진영에 속하고요. 관념론, 그의 반대로 물질이 정신에 앞서며 그것과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은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나온다는 거죠, 정신은. 뇌가 없으면 정신이 없다. 이런 것들. 자, 유물론의 여러 학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대 이후에 철학자와 과학자들은요, 자연에 관한 대부분 유물론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갖가지 자연 법칙이 물질 세계 자체의 구조와 운동 법칙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사회에 대해서는 그 반대입니다.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조차도 어떤 정신적인 힘이 사회를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왕권은 하느님이 부여한 것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은 무너졌지만 인간이 서로 일종의 계약을 맺어서 사회를 형성했다거나 인간의 이성이 사회를 더욱더 높은 것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새로운 관념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사회의 역사에까지 철두철미하게 유물론을 적용한 겁니다. 뭐 마르크스의 유물론의 핵심은 그거죠. 자본주의는 스스로 망한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게 되고 부르주아들은 망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승리한다. 유럽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다 했는데 엉뚱하게도 유럽에서 이게 실현된 것이 아니라 어디죠? 예, 소련, 중국 이런 쪽에서 실현이 됐죠. 그리고 유럽은 오히려 수정자본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타협하게 되고 예전에 그 프랑스 혁명을 겪어봤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갈취만으로는 안 된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수정이 일어나고요. 하지만 동구권 쪽에서는 이제 마르크스주의로 일한 공산당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정 자본주의가 이기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공산주의는 아니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됐고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이기거나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물론 뭐 자본주의가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대안이 있다면 또 한번 이데올로기적인 또 논의가 있어야겠죠. 어찌됐든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이런 마르크스 얘기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뭐 마르크스주의가 결과적으로는 예측이 어긋났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철학적 가치라든가 논리, 투쟁의 역사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좀 마음 놓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배울 건 배워야 된다. 그게 뭐 하자는 거였다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적용을 하고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그 이념에 따라서 국가를 경영했을까요? 분명히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에 졌지만 이유는 있을 것이다. 또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요. 좀 더 그 당시보다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눈이 가지지 않았을까. 어떤 그 편협된 부분들이 아니라 칼 마르크스는 고달픈 생애를 살았네요. 빈민가에서 고생을 했고 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또 아내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마르크스는 자기가 가난해서 자본주의를 혐오하고 공산주의를 창시한 것이 아니고요. 유복한 변호사의 아들이었고 남달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그저 남들처럼 돈벌이에만 열중했다면 얼마든지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았고요. 마르크스의 이론을 쓸모없는 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본가들에게 경종을 울려줬고 경고를 했고 그로 인해서 또 변화가 일어났던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의 한 반 정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물론 뭐 디테일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직접 보신다면 역사에 대해서 뭐 다 훑을 필요 없이 키포인트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민은 이 책을 보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